식욕에 대해서 단백질 지렛대 가설이라 2001년 어느 날 레이첼 배틀리라는 대학생이 스티븐의 교수실을 문을 두드렸다. 우등 연구 과제를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좋겠고요. 별난 요청이었다. 우등 과제를 찾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옥스퍼드 대학교 동물학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였으니까. 곤충, 오소리 등 동물학에 더 어울리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동물을 연구하고 싶다는 말이 그랬다. 이런 연구 과제를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고생하기 마련이니까. 스티브는 대답했다. 그래. 마침 우리가 한 메뚜기 실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메뚜기 실험 결과가 우아할 만치 단순했기에 우리는 그런 실험을 적극 생각하고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메뚜기와 다르고 훨씬 더 복잡한지 또는 자유의지와 문화적인 허세를 거두려면 우리가 메뚜기와 별다를 바 없는지 알고 싶었다.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몇 가지 강력한 충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다량 영양소 식욕이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힘에 속한다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흔히 말하듯이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비만 증가 추세의 주된 범위일까? 아무튼 세계적인 비만 유행을 촉진한 연령 섭취량 증가는 분명히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과 탄수화물을 더 먹는 쪽이었다. 단백질 섭취량은 수십 년 동안 그다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정확한 기록을 얻으려는 시도는 인간의 영양학 연구가 시작된 이래 계속 그 분야의 골칫거리가 되어왔다. 연구 대부분은 지난 며칠 동안 무엇을 먹었다고 실험 대상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자료에 의지해왔다. 문제는 우리가 잘 잊어먹는다는 사실이다. 자, 그러나 생각이 틀렸음이 드러났다. 그것은 배터리는 브라우니 효과를 올렸다. 사진에 열량 가득한 온갖 맛 좋은 음식이 있었음에도 실험 참가자는 음식을 적는 스프레드 시트에 초콜릿 브라우니를 적지 않았다. 바로 옆 쟁반에 놓인 과일, 채소, 닭고기는 모두 제대로 적었음에도 말이다. 그런 식단 해고에 기대기보다는 사람을 메뚜기처럼 대하는 편이 더 정확할 듯했다. 즉 장기간 격리한 채 한 가지 몸이 건조한 실험용 음식만 먹이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음식 섭취량을 신뢰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실험에 참가하겠다고 연구실 문을 두드릴 자원자를 찾긴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도 레이첼은 놀라운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녀의 집안은 스위스 얼피스 산막의 외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내기 좋으면서 슈퍼나 술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는 친구와 가족 10명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에 그곳에 머물렀다. 카페인, 술, 초콜릿도 없이 지내는 민간 메뚜기가 되었다. 실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이틀 동안의 참가자들은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빵, 과일, 채소 등이 있는 뷔페에서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었다. 어느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하나하나 무게를 재었고 음식 성분표를 써서 그 음식에 단백질,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먹은 음식과 간식을 모조리 기록했다. 그리고 3, 4일째는 참가자들은 두 집단을 나누고 선택의 여지를 좁혔다. 한 집단에는 고단백 뷔페를 제공, 또 고기와 생선, 또 이루어진 식단, 다른 집단에는 단백질이 적고 탄수화물, 지방이 많은 음식, 또 고기, 생선, 달걀이 적고 파스타, 빵, 이런 곡류가 많으며 디저트까지 있었다. 이번에는 모든 실험자는 원하는 만큼 먹었고 그런 뒤에 다시 이틀 동안에 원래 뷔페 식당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과제를 마친 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들어갔다. 한편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측정값들을 분석해야 했다. 2002년 7월 우리는 베를린에 있는 고등학교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뽑혀서 1년 동안에 베를린으로 향했다. 해마다 연구소 이사회는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40명을 초청해서 어울려 지내도록 한다. 그 해에는 작가와 작곡가, 생물학자, 철학자, 민수학자 등이 모였다. 그중에 헝가리 작가 임게 게르테스는 그해 10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야페 빌러에 있는 우리가 연구실로 삼은 곳에서 예전에도 인간 본성의 동물학적인 측면을 연구한 바 있었다.
자, 그해 우리는 스위스 별장의 연구 결과를 깊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실험 첫 단계에서 어느 음식을 고를 수 있도록 했을 때 참가자들이 꽤 정확히 예상되는 만큼의 연령을 섭취했다는 것을 알았다. 단백질을 약 18% 비율로 먹었는데 사람이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에 딱 들어맞았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개 15에서 20%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실험 2단계에서 참가자들은 고단백 식단 집단과 고탄 거지 집단을 나누었음에도 자유롭게 먹도록 했으나 모든 사람이 단백질 섭취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고탄 거지 식단 집단은 목표 단백질 섭취량에 다다르기 위해서 총 열량을 35% 더 섭취해야 했다. 분명히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의 메뚜기와 똑같이 반응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또 제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은 복잡하며 수가 많고 다양하게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소규모 대학생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 결과를 인간과 메뚜기의 섭식 성향이 유사하다는 것이 아닌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험 참가자들이 그전에 어떻게 먹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우연히도 우리가 나눈 두 집단 애초에 서로 다른 식습관을 지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플라스틱 상자에 각자 격리되어 있던 메뚜기와 달리 학생들은 고도로 사회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먹었다. 단백질이 부족하지만 에너지가 풍부한 식품 환경에서 인간은 단백질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과식할 것이다. 그러나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만 있을 때 인간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덜 섭취할 것이다. 이 가설은 엄청난 의미를 지녔다. 고탄거지 식단은 이윽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고단백질 식단은 체중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양쪽 결과 중 어느 한쪽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모든 사례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단백질 목표량을 섭취하는 것인 듯했다. 너무 적게도 말고 너무 많이도 말고 적당히, 즉 단백질이 우리가 먹는다는 모든 것의 양을 정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후속 연구들도 이런 발견이 옳다고 뒷받침한다면 매우 중요한 몇몇 문제를 완전히 새롭고도 대단히 혁신적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 새로운 비만 유행을 일으킨 원인을 연구하는 이들은 대부분 최근까지 사람의 식단에서 연령 과잉을 일으키는 두 다량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놀라운 일도 아니겠지만 대다수 공정보건 전문가들은 이 모든 죄를 토대로 단백질이 비만 유행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본다. 어쨌거나 세계의 허리둘레의 증거에 기여한 열량 과잉 섭취는 지방과 탄수화물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메뚜기 연구와 그 뒤의 사람 연구는 다른 설명을 제시했다. 점점 더 지방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우리의 단백질 식욕이 목표 섭취량을 유지하고 시도함으로써 열량 과잉 섭취를 이끈 것은 아닐까? 우리는 2003년 스위스 별장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제목은 비만, 단백질 지렛대 가설이었다. 인간 영양학계는 두 논문의 불필요한 기색이었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2005년 스티븐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연이 있었는데 이어진 만찬장에서 그 분야의 한 나이 지긋한 학자가 자신이 우리의 단백질 지렛대 가설 논문을 동료 심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했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는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믿긴 했지만 인간 영양학 분야에 있는 자기 같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것을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고 두 명의 곤충 생물학자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그의 솔직한 말에 감동했다. 그런 관대함이야말로 최고의 과학자임을 알리는 증표다. 베를린에서 한 일을 보내고 옥스퍼드로 돌아올 때쯤 우리는 해방감을 느꼈다. 매일같이 연구에 몰두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있었으니까. 물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그런 갑갑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탈출했다. 데이비드는 뉴질랜드 자리를 구했다. 스티븐은 시드니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위원회 연맹 연구원으로 갔다.
시드니 대학교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첫 연구 계획 중에서 하나는 스위스 별장 실험의 강화판이었다. 이번에는 이전 연구의 두 가지 불안정한 측면을 통제하고 싶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험 식단의 입맛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고단백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그들이 덜 먹은 이유가 그 때문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저단백 고탄고지 식단을 받던 사람들이 그 음식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일정한 단백질 섭취량이 그저 우연의 일치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식단의 자유 선택 단계와 제한 단계 사이의 섭취량 차이가 제공되는 식품의 가지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원하는 것을 다 먹는 단계에서는 제한한 단계에서는 보다도 고를 수 있는 음식의 수가 2배나 많았다. 이 다양성 차이가 먹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의 수를 똑같이 하되 단백질 함량만 다르게 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과학 탐구가 이런 양성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아주 많다.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일단 관찰되면 그 현상이 진짜이며 다른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고안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시드니 대학 교수의 연구는 영양학자 앨리슨 거스비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솜씨 좋게도 꼼꼼히 28가지 음식을 고안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용 식단을 짰다. 모든 음식은 총 에너지 함량은 동일하면서 단백질이 10에서 25% 들어있는 3가지 형태로 준비했다. 실험 대상자들이 미리 검사해서 이 3가지 형태의 음식들을 입맛에 맞추었다. 앨리슨은 건강하고 여인 자원자 22명을 모집해서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4일씩 3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다. 자원자들은 대학교의 수면연구센터에서 호텔에 묵는 것처럼 지냈다. 자원자들은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했다. 몰래 빠져나가서 간식을 사 먹으려는 유혹에 빠질 때를 대비해 감시를 하면서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매주 동일한 식단을 접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실험이 무엇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입맛, 에너지 밀도, 다양성, 가용성이라는 모든 기본 요소를 고려했다. 그러니 그들이 먹은 양의 차이는 음식의 단백질 함량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참가자들은 스위스 별장 실험의 학생들처럼 행동해서 저단백질 식단을 먹을 때는 에너지를 더 섭취할까? 분명히 그랬다. 단백질 함량이 가장 낮은 식단으로 지난주에는 열량을 12% 더 섭취했다. 총 열량 12% 증가는 세계의 비만 유행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 우리는 현재 세계가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 축소판 세계를 만들었는데 똑같이 우려되는 결과를 얻었다. 흥미롭게도 추가 열량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식사를 더 함으로써가 아니라 간식을 먹음으로써 얻었다. 우리는 달콤한 간식과 짭짤한 간식을 다 제공했고 독자는 추가 열량이 전부 다 달콤한 간식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틀렸다. 섭취량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짭짤한 간식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감칠맛이 나는 간식이었다. 앞서 식욕을 이야기할 때 언급했듯이 감칠맛은 음식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신호다. 우리 실험에서 고지 저단백 식단을 먹은 이들은 단백질같이 맛은 나지만은 실제로는 고도로 가공된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었다. 이어서 우리는 시드니 실험을 자메이카에서 재현할 기회를 얻었다. 당시 오클랜드에 있는 데이비드가 그것 출신의 동료 교수 피터 클럭먼을 통해서 인도 제도 대학교의 테런스 포로스터 교수를 만난 덕분이었다. 2011년 데이비드는 박사과정 학생인 클로디아 마르티네스 코로데로와 함께 킹스턴으로 가서 테런스와 그의 박사과정 학생 클로디아 캠벨의 실험 설계를 도왔다. 그 실험은 시드니 실험과 대부분의 측면에서 동일했고 한 가지만 달랐다. 우리는 메뚜기, 바퀴벌레 등의 동물에게도 했듯이 인간이 섭취량 목표를 선택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목표를 설정한다면 다른 영양소들이 어떻게 조합된 것이 그 목표가 될까? 앨리슨은 나중에 열심히 만든 단백질 위장 요리법과
식단들로 자메이카로 향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런 음식을 아예 손조차 대지 않았다. 전형적인 반응은 이러했다. 이런 걸 아침에 먹는다고요? 왜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건데요? 시드니 주민들에게는 완벽하게 받아들일 만한 음식들이 자메이카 전통 요리법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요리들을 구성해야 했고 그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실험 참가자 63명은 처음 3일 동안의 단백질 함량을 10, 15, 25%로 한 3가지 유형의 식단으로부터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원한다면 단백질 함량이 10%인 요리와 25%인 요리를 섞어 먹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저마다 다양한 음식을 골라 구성한 식단들을 모두 단백질이 15%에 아주 가까웠다. 즉, 전 세계 대다수 인류 집단이 먹는 것과 비슷한 값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해보면 메뚜기처럼 사람도 단백질 목표량을 섭취하는 것을 의식한다. 단백질이 부족하지만 열량이 풍부한 세상에서는 단백질 목표량을 채우려 시도하면서도 탄수화물 지방을 과식하게 되며 결과로 비만 위험에 처한다. 식단의 단백질 함량이 높을 때 우리는 단백질 과잉 섭취를 피하기 위해 탄수화물과 지방을 덜 먹는다. 고단백 식단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열량을 너무 적게 섭취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네요. 단백질 우선되는 영양.